자,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화폐란 무엇인가? 뭐죠? 이것도 사실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인데, 그걸 이제 간략하게 한 챕터로 요약을, 오늘 한 시간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의 기능, 그 다음에 화폐의 의미, 화폐의 기능, 그 다음에 지급 결제 시스템의 진화, 그 다음에 정확한 정의, 즉 통화량의 정의,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즉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 기능, 지급 결제 시스템, 통화량, 이런 걸 봅니다. 자, 화폐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나 채무의 상한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 그러니까 이게 소위 거래의 매개체라는 이야기를 쓰죠. 거래의 매개체로서.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 주는 대신에 뭔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이제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크게 봐가지고 거래의 기능으로서의 이 지급 결제 기능, 지급 기능,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급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상당히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물건을 주고 반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채무의 상한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화폐 자체를 가지고 뭐 주는 대신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딴 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줬다가 나중에 받는 거죠. 줬다가 나중에 받는다. 어쨌든 뭔가 채무가 있다. 그 채무에 대해 가지고 뭐 대출을, 소위 말해서 대출이죠, 그죠?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채무라는 것이 뭐 금융뿐만 아니라 화폐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채무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 채무에 대해서도 그것을 상환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채무 상환이라는 것은 동시거래는 아니죠. 채무는 사전에 발생했고 한참 있다가 그 채무에 대해 가지고 갚는 거죠. 갚는데, 그걸 이제 그때 채무를 졌을 때 채무 자체가 화폐일 수도 있고 화폐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땅을 빚졌을 수도 있고 건물을 빚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로서 사실은 그걸 갚는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화폐로 갖게 되는 거죠. 뭐 어떤 것이든지 뭔가 거래해서 그 거래가 직접 동시에 거래인지 이연된 거래인지, 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을 우리는 화폐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좁은 뜻의 화폐 개념이고, 그 다음 보다 넓은 의미의 화폐 정의로는 어, 더 넓은 의미까지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뭐 하다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암호화폐, 화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화폐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결제를 하는 뭐 수단, 예를 들어서 지폐나 동전, 이걸 들 수도 있고, 그 다음 그걸 조금 더 넓게 한다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화량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요구불 예금이죠. 요구불 예금도 언제든지 인출해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화폐의 범주도고, 그 다음 좀 더 넓게 봐가지고는 저축성 예금마저도 인출을 해가지고, 뭐 조금 페널티는 있지만 인출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급결제, 그 현금이나 그 주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넓은 범위까지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의 의미를, 그러니까 단순히 쓰고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정의한 것보다는 개념적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화폐는 먼저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유량이 아니라 저량이다라는 거죠.
플로 베리어블이 아니라 스탁 베리어블이다. 화폐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흐른 양이 아니라 그냥 고여 있는 겁니다. 화폐량, 통화량, 뭐 현금 발행액이라는 것은 올 1년 동안 발행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을 처음 발행했을 때부터 그 발행액이 쌓여 있는 것이 현재 현금 발행액입니다. 뭐 나중에 보겠지만 한 140조, 150조 정도 됩니다. 14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올해 발행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발행된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발행된 것이 다, 물론 이제 단순히 발행만 안 되죠. 발행되고 그다음에 획수해 가지고 폐기되고 이제 이런 과정은 다 겪었는데 현재 이 순간 한 시점에 현재까지 발행되어 있는 양이다. 그런 개념에서 화폐는 저량의 개념입니다. 저량의 개념. 그 다음에 보다 넓게 해석할 때는 이제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화폐에 대해 혼돈을 사실 많이 합니다. 혼돈을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 보느냐 그러면 부까지 봅니다. 부. 웨스트. 부. 부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산입니다. 재산까지도 화폐를 보죠.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소유물의 총 집합체. 그러니까 너희 집, 너희 집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딱 나오는 것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다. 펀드를 얼마 가지고 있고 재산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다음에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땅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그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산은 동산, 부동산 그렇게 나누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소위 안 움직이는 것,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부동산이고, 동산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것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지폐 주화뿐만 아니라 골동품, 어떻게든 쉽게 들고 옮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동산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 전체 가치를 돈으로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그냥 이 부를 이것도 화폐로 간주하기도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너희 집 재산 얼마냐라는 것은 너희 집 돈 얼마 있냐, 너희 집 돈 얼마 있냐 이렇게 묻죠. 돈 얼마 있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너 재산 얼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까지도 그렇게 화폐로 간주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자체의 혼돈에서 사실은 기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동산마저도 다 이 가치평가, 그러니까 화폐에는 가치평가의 기능이 있죠. 가치평가를 화폐로 가치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재산이 얼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같이 혼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가 재산의 원천이다 라는 식으로까지도 혼돈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산. 그 다음에 또 소득. 예를 들어 가지고 너 얼마 버냐라는 거죠. 얼마 버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는 보통 급여를 월 단위로 많이 주죠. 그럼 월급 얼마냐라는 걸 묻기도 하고, 또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연봉이 얼마냐라는 걸 묻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일정 시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흐름입니다. 돈 얼마 버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화폐인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 경우에는 그때는 돈 얼마 버냐, 그때의 돈은 저량이 아니라 유량입니다. 월 얼마 버냐, 연 얼마 버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월급을 통상적으로 쓰는 나라도 많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급으로 줍니다. 매주 월급을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월급 개념이 없어요. 월급을 잘 몰라요. 이야기하면 월급 급여를 비교할 때는 연봉으로 비교하고 월 단위로 얼마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이 세계 표준은 전혀 아닙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죠. 플로우죠. 플로우.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게 일주일이든 2주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물론 이제 급여 이야기할 때 거기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 이야기할 때 월급하고 연봉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월급 곱하기 12 하면 그게 연봉이 아닙니다. 아닌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연봉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월급 곱하기 11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연봉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봉을 얼마로 준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연봉이 얼마구나. 또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내가 얼마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봉을 아는 거죠. 통상 연봉은 before tax입니다. 세전 소득이고 세전이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세입니다. 월급쟁이가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인데 그걸 내기 전을 연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근로자한테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쪽의 말이 다릅니다. 기업은 나는 근로자한테 이만큼 줬다는데 근로자는 그만큼 못 받았다 그래요. 그 두 액수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러면 중간에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급은 사실은 세후입니다. 월급은 가끔세라고 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추정치를 해가지고 빼고 난 뒤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사실은 세금이죠. 그 사이에 세금과 준조세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아니면 뭐 그 회사라든지 거기서 취미활동, 뭐 노조비, 아니면 뭐 그룹 활동, 그룹 회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빼죠. 그래서 주는 것이 월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12 곱하면 그게 연봉하고는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회사는 난 이만큼 줬는데, 그럼 근로자는 난 이것밖에 못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어쨌든 소득도 뭐 돈 얼마 받았냐. 화폐란 용어는 사실은 그렇게 이건 학술적인 용어가 같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돈이라는 용어를 쓰죠. 머니. 영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니를 화폐로 번역하기도 하고 돈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어로서는 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화폐하고 이 머니하고 화폐하고 돈하고 두 개를 쓰죠. 근데 통상 용어는 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화폐인 셈인데, 그거 자체가 이런 용도, 부로 쓰기도 하고 소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화폐는 부하고 소득은 아닙니다. 부하고 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 단위로 계산할 따름이지 화폐가 부도 아니고 소득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찍어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득을 더 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다 돈 가지고 부도 해결하고 소득도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화폐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혼돈의 따름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도 화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폐는 아닙니다. 통상 이제 관례적으로 여기까지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화폐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화폐의 기능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몇 번씩 다 푸른 문제죠. 화폐의 기능이 뭐냐? 화폐의 3대 기능, 4대 기능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환의 매개수단.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산 단위, 세 번째는 가치의 저장수단.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이연 지출. 그러니까 지체된 지출. 그러니까 이연 지출도 하죠. 이연 지출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화폐의 의미에서 그 옛날 부채를 갚는 것. 그런 거죠. 이연 지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합니다. 근데 그 네 가지를 할 때는 이연 지출을 넣고, 세 가지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세 개입니다. 거래의 그 매개수단, 계산단위, 아니면 가치의 저장수단. 자, 이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요즘에 뭐 암호화폐, 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진짜 화폐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기능을 다 잘 가지고 있느냐, 잘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로서 판단할 수 있죠.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것은 태초에 화폐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동인이고 동기입니다. 욕구의 쌍방적 일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욕구의 쌍방간 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해소한 것이 화폐다. 욕구의 쌍방간 일치라는 것은 소위 거래, 교환의 필요가 있을 때 서로 두 사람이 교환하고 싶은 물건이 같냐라는 이야기죠. 동일한 서로가 교환하고 싶은 물건이냐라는 이야기죠.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있다. 그러면 어부가 쌀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농부가 물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둘이 만나가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구가 쌍방간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럼 교환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교환해서 그런 게 잘 없죠. 내가 남는 것, 집에 쌀이 좀 남는다 가면 그거 들고 가지고 쌀 필요할 이 해안가까지 안 나가죠. 바로 옆집에 그냥 가보죠. 쌀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딴 걸 사고 싶다. 딴 걸 고기를 좀 갖고 싶다. 라고 하면 일단 가까이 있는 옆집에 딱 가보는 거죠. 고기 있는 사람들. 근데 고기를 찾으려고 그러면 소고기를 찾으려고 그러면 소위 뭐 이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도살장으로 안 가면 그걸 찾기가 힘들죠. 그러면 도살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욕구의 쌍방간 일치를 위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 비용입니다. 어쨌든 내 물건을 사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것.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것은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 데까지 내가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이 도살장에서 이거 내 가지고 있는 쌀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거는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제대로 쳐줄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때 고기가 내가 원하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 속에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욕구의 쌍방간 일치 문제죠. 그러니까 옛날 그 화폐가 발생하기 이전의 태초의 뭐 고대 시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 때 서로 거래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고 그 다음에 주로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거래보다는 작업자족을 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요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은 잘 안 한다라는 얘기죠. 뭐 근데 그때 이야기는 성장까지 따질 필요 없어요. 굶어 죽는 게 다반사니까 생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뭐 이 생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자, 그게 사실은 언제까지 갔느냐 그러면 뭐 화폐의 발행으로 본다 그러면 뭐 사실 뭐 고대부터 화폐가 우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뭐 유물 발굴을 해보면 그 조개 같은 것을 처음에 이제 뭐 화폐의 대용으로 썼다. 그 다음에 또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소금이다.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진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쌀 같은 걸 쓰다가 더 진보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화폐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금속 덩어리를 쓰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속 덩어리를 쓰다가 그걸 이제 표준화시킨 차원에서 금화, 은화를 만들어가 쓰다가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수요가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가치가 낮은 동화 뭐 이런 것까지도 쓰는 거죠. 그래서 동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폐보다는 동전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전이 나오고 난 뒤에도 동전이 여전히 무겁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폐가 나온 겁니다. 지폐라는 것은 사실은 음에서 시작됐는데 리얼 빌에서 시작됐는데 뭐 그렇게 이제 화폐가 쭉 진화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했지만 사실은 그 몇만 년에 걸친 몇천 년, 몇만 년 아니라 몇천 년에 됐죠. 몇천 년에 걸친 화폐의 진화 발전을 통해 가지고 걷지만 실제적으로 화폐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써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은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작업자족이었죠. 물론 일부 거래, 일부 그 툴들의 제작이 있었고 그것들의 거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를 따져본다 그러면 일부의 도시국가가 있긴 있죠. 도시국가가 있고 도시국가라는 것은 그 뭐 예를 들어 중세 도시국가라는 것은 소위 뭔가 하면 거래 중심지입니다. 거래 중심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상업이란 것이 뭐 그 고구상부터 있긴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일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지역 특산물을 들고 전국적으로 가면서 팔아가지고 차액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아주 일부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이 보편적인, 교환이 보편적이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았고. 그럼 이 거래가 그렇게 상방 거래가 보편적으로 된 것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제 생산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장제 생산이 되면서 공장에서 물건들이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의 필요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대부분 작업 자족을 하다가 공장에서 훨씬 더 싸게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전문화되고 분업을 하게 되는 거죠. 공장 가서 분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 짓던 사람도 분업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농사 짓던 사람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농사 짓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쌀농사만 하기도 하고, 뭐 소만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양만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거 다 하는 것보다 하나를 집중해가지고 많이 키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환이 많아지는 겁니다. 뭐 근대 경제가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시장 경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시장 경제가 없었다고 보면 돼요. 뭐 있긴 있죠. 뭐 도시국가의 거래, 뭐 고대 국가의 고대 도시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그런 보편적인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시장 경제는 없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고 난 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걸 설명하는 그런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도 실제적으로는 뭐 고고학적으로는 옛날부터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 기능이 그렇게 커지고 화폐라는 것이 대량 발행되고 뭐 필요하니까 대량 발행되면서 화폐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해졌다. 그렇죠? 자, 이게 제일 본질적인 화폐의 기능입니다. 화폐가 왜 필요하냐? 그 이야기는 이 기능이 없으면 화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본질적인 기능이다. 자, 그러면 이런 교환의 매개수단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그 조건이 필요하냐,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 요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요건을 보면 화폐가 어떻게 진화됐는지, 조개부터 시작해서 조개, 소금, 그 다음에 뭐 금속, 그 다음에 금속 화폐, 뭐 지금은 신용화폐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진화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환의 매개체로서 화폐의 필요 조건을 따지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을 따지면 표준화가 용이해야 된다. 표준화가 용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것은 단위가 100이면 100, 1000원이면 1000원, 만원이면 만원, 5천원. 그리고 그 가치가 딱딱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면서 표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화가 용이해야 된다는 거죠. 조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조개는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럼 표준화가 힘듭니다. 그래도 표준화를 했는 것이 금속화폐인 거죠. 금속화폐. 금속화폐가 금화라 그러면 금의 순도를 99.999 이상 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표준화를 안 하고 뭔가 하면 사기를 친 것이 소위 그레시아무의 법칙이죠. 품질이 낮은 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차이를 잘 모르니까 뭐 98% 되는 99% 되는 금 가지고 금화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표준화가 쉽게 돼야 된다.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거죠. 일반적인 상품 화폐는 그런 차원에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쌀을 가지고 화폐를 썼다 그래도 쌀이라는 것도 품질이 다 다르죠. 그게 종자에 따라서 다르고 기호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마른 정도에 따라서 다르가지고 쌀 수매할 때도 등급이 나오죠.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표준화가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널리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갖고 다니기 쉬워야 된다. 갖고 다니기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면 물론 안 되죠. 받았는데 나중에 주려고 그러면 보면 그만큼 가치가 안 쳐준다. 그러면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가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급격히 오른다 그러면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그런 것은 잘 거래가 안 돼요. 가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가치 보고 투자하지 거래용으로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화폐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표준화가 용이하고 널리 받아들여져야 되고,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가치를 분지를 쉽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뭐 10만 원권, 5만 원권, 만 원권, 1,000원권, 동전까지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갖고 다니기 쉬워야 된다. 상품화폐가 이제 도태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옛날에는 상품화폐 썼는데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점점점 그 기능이 퇴화되면서 다른데 더 좋은 화폐의 기능을 준 거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 갖고 다니기 힘든 화폐는 그 어디더라, 대서양의 어떤 섬나라인가 엄청난 그 석상이 있죠, 그죠? 그 섬 전체의 석상, 이름 기억이 나는데, 그 섬 전체의 석상이 뭐 몇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슬랑슬랑슬랜데 그게 돈이다, 화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화폐, 그런 엄청난 돌덩어리는 물론 그 섬나라에서 화폐로 쓸 수는 있지만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그대로 있고, 아, 이게 이제 내 거 됐다, 이게 이제 판다 그러면 남 거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의 화폐에 뭔가 하면 이 소유권을 이를 통해 가지고 화폐의 기능으로 썼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일반적인 화폐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화폐는 아닌 거죠. 뭐 그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부동산도 다 화폐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워낙 이게 독특한 경우로 그걸 화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안 떨어져야지 받고, 가치가 안 올라가야지 씁니다. 내가 가치가 빠르게 올 거라면 내가 그걸 왜 딴 걸로 바꾸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더 오르면 돈을 더 버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는 가치가 안정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필요 조건들입니다. 충분 요건 아니고 필요 조건들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방향으로 쭉 진화된 것이 현재의 지폐와 동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하면 동전보다 지폐가 또 더 우월하던 것이 뭐 이런 것도 있죠. 동전은 그래도 무겁죠, 지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폐를 더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소유권을 차원에서 동전은 쓰기는 쓰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점점 동전은 퇴장되고 있습니다. 퇴장이 아니라 퇴보, 아니면 사장이 아니죠.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덜 쓰죠. 덜 쓰는 것이 물론 이제 다음 단계인데, 이제는 화폐가 실물로 안 씁니다. 실물로 여러분들이 화폐를 잘 거래 안 하죠. 그냥 숫자로 거래합니다. 숫자로 거래한다 그러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화폐는 다 은행에 있는 겁니다. 은행에 통장에 내 계좌에, 통장도 실물 통장도 없죠. 그냥 숫자로 있는 겁니다. 숫자로 있고 그 숫자 가지고 뭔가 얘한테 줬다가 얘한테 받았다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월급으로 지키고 재미는 없죠. 옛날에 뭔가 하면 내까지는 그랬어요. 그 초기에는 옛날에 이제 그 월급날이 되면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봤습니다. 그럼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집에 안 갖다 줘도 되긴 됐죠. 되긴 됐는데, 요즘은 그냥 뭐 그대로 통장에 꽂혀버리죠. 내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벌었는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편하긴 편한데, 뭐 옛날 생각하면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은 화폐라는 것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화폐라는 것은 화폐를 잘못 써가지고 뭐 재산이나 소득까지도 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숫자가 돼버린 겁니다. 실물적으로 지폐나 동전으로 안 쓰고 그냥 숫자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통장으로 내 통장에 숫자가 찍히고 직접 지폐나 동전도 안 줬고, 그 다음 그게 뭔가 하면 또 매달 그냥 결제로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본 기능.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산 단위.
그 이야기는 지금 화폐의 기능이 교환의 매개수단보다는 계산 단위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 저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신용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숫자로 교환은, 옛날에도 숫자로 교환했으면 더 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했죠. 사람을 못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뭔가 하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시스템, 경제라는 것의 예측성이 그만큼 낮고, 변동이 심하고, 변화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했던 거죠. 지금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은행도 못 믿겠다, 아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금고 갖다 놓고 집에다가 뭔가 하면 현금으로 떼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옛날 분들이죠. 옛날 분들이란 것은 아직도 뭐 은행도 못 믿고 사회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겠다라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주로 현금으로 직거래를 합니다.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훨씬 옛날보다는 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그럴 필요성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불편하게 뭐 돈을 찾아가지고 도난당할 우려도 있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은행에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은데 그걸 직접 현금 가지고 막거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화폐를 주로 계산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계산 단위로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거래에서도 계산 단위로 쓰지만, 이제 뭐 거래에서도 실물 거래보다는 주로 이제 뭐,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여전히 쓰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폐가 안 가고, 그냥 계산 단위로만 왔다 갔다 하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모든, 경제라는 것은 돈하고 많이 결부시키는 이유가 모든 경제는 다 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한 단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낼 단위가 뭐냐? 그게 뭐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써왔던 것이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의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돈에 물신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하는데, 그게 돈으로 나타내가 물신화된 것이 아니라 물신화된 게 사면 그게 물신화된 겁니다. 그냥 편의상 돈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GDP가 얼마다, 1인당 GDP가 얼마고, 뭐 물론 대부분 그런 건 달러로 미국 돈으로 나타내지만, 그래서 딴 나라 비해 잘 사니 못 사니, 뭐 이번에 뭔가 아마 10등이 되니 많이, GDP로 전 세계 10등이 뭐 10등이 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이제 돈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이 현재는 계산 단위, 경제적 가치의 측정 용도로 주로 많이 씁니다. 직접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 측정으로서 국가 간 비교, 경제 정책 평가, 뭐 부동산도 그거죠, 그죠? 부동산 가치 평가, 투기도 뭔가 하면 결국은 돈으로 얼마를 남기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훨씬 더 많이 쓰는 부분이 가치의 저장 수단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 요즘 많이 쓴다기보다는 요즘은 이게 좀 이 용도가 좀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죠. 시간을 두고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 즉 아까 이야기하는 그 금고를 사놓고 거기다가 현금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현금을, 화폐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썼습니다.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비합리적이다, 바보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를 포기하고 그냥 현금을 금고 속에 집어넣습니다. 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 뭐 사회를 못 믿고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이 시스템에 그게 노출되면 뭔가 불이익을 받는,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불법, 탈법, 그런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탈세, 이런 용.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버렸는지 알게 되면 안 되는 것. 알게 되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가진 돈들. 그러니까 현금 거래하는 것은 이제 탈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세가 있죠. 모든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자체가 안 나오면 그걸 안 내도 되는 거죠. 쌍방공범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옛날에 이제 용산전자상가에서 그걸 주로 많이 했습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이제 컴퓨터 부품이나 컴퓨터를 사면 굉장히 싸죠. 싼데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온갖 전자제품을.
싼 이유가 뭔가 하면 현금 박치기를 하기 때문에 쌉니다. 현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결제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안 싸고. 그런데 현금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10% 정도 깎아줍니다. 말하기 나름이지만 8%에서 10%는 깎아줘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탈세인 거죠. 서로 탈세의 양방이 서로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공범이고 파는 사람도 범인이고, 사실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돈을 내면 그 돈 중에 뭔가 하면 10%를 더 받아가지고 그걸 국세청에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파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내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인데 가게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판매세입니다. 판매세인데 뭐 판매업자들은 뭔가 하면 내 돈 세금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안 내는 거죠. 안 내기 위해 가지고 현금 거래하고 자체가 안 남아 가지고 안 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금 거래하게 되면 최소한 10% 세금은 안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카드를 안 쓰면 뭐 카드 뭐 수수료 같은 경우 한 1%, 1, 2% 정도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딜을 하게 되면 10% 정도는 DC가 된다.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전자상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벌은 것이 알려지면, 많이 벌은 것이 알려지면 국세청이 당장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다 추징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은 은행에 안 넣고 대부분 뭔가 하면 금고에 넣어놓는다라는 이야기죠.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성형수술 같은 거 한 경우에 특히 이제 그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형할 때 뭔가 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뭐 30%씩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30%, 40%씩 현금으로 하면 30%, 40%까지 할인해 주는데, 그게 할인해 주는 게 말이 되는 게 의원, 성형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원급이죠. 의원급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그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세율이 뭐 액수가 낮을 때는, 매출이 낮을 때는 뭐 좀 세율이 낮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세금이 거의 40%, 50%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절반의 세금을 내는 거죠. 매출액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비용은 공제해 줍니다.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돈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절반이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을 거의 절반 정도 내니까 한 45% 냅니다. 현재 세율로서는 45%까지 세금을 내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형하는 데서는 현금으로 하면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국세청이 성형병원이 이제 탈세 언상제라고 보고 세무조사의 주 타겟입니다. 주 타겟이라서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숨겼는지 열심히 찾고 있죠. 그래서 많이 요즘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현금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 내 재산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탈사회적인 불법적인 경우에 주로 이렇게 많이 가지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뭐 가치 저장이 개인이 아니라 뭔가 뭐 은행이라든지 여러 수단이 있는데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데 여전히 이런 용도로 쓴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이제 뭔가 이상한 경우에 이렇게 쓴다. 또 이 기능은 가치 저장 수단은 화폐 이외의 다른 자산들도 이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뭐 다른 자산이라 그러면 금괴, 뭐 금덩어리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비트코인이 사실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물론 부동산도 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화폐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가치가 하락한다. 근데 그 모든 자산 중에서 다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왜 화폐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화폐의 제일 큰 장점은 금이나 부동산보다 더 나은 이유는 유동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더 안전하고 좋을 건데라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죠. 현금하려고 그러면 엄청 비용이 들고 힘듭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나 화폐는 언제든지 필요한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가 구린 사람들이 집을 뒤져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미국 달러죠. 우리나라 화폐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도망쳤어도 잘 살 수 있는 미국 달러를 이만큼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디 가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 같이 뭔가 하면 그냥 세상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여기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뭔가 부리는 게 많고 뭔가 뭐 언제든지 도망가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동성이 제일 높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범위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제일 높은 미국 달러 같은 것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치의 또 하나의 화폐 기능이죠.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단위, 가치 저장수단.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게 이제 화폐 기능이다. 뭐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뭐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마무리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럼 이제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왜 화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했는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화폐는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일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화폐의 본질적인 첫 번째 기능은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됐냐라고 하면 아니죠. 물론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최초로 피자 주문하는데 비트코인이 한번 사용됐다. 그런데 그때 받은 비트코인을 안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피자 한 판에 뭔가 하면 몇억 원으로 팔았다라는 이야기죠. 몇억 원으로 팔았다. 몇억 원으로 팔았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아니 화폐로 사용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겠죠. 뭐 그럴 거라면 그게 그렇게 가치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거래하는 사람이 불안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거래 시스템에 집어넣으려고 편의점 체인에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일본 편의점 체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뭐 아무도 안 써요. 안 쓰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딱 결제를 하게 되면 뭐 나도 써보진 않았지만 그다음 뭐 지갑 그 전자지갑이 있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쓰면 현재 거래소 가격으로 뭔가 하면 몇 단위 뭐 0.0001단위 딱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게 승인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럼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100엔이다. 그게 100원 가치다. 100엔 가치로 보고 승인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거래소에 보내가지고 팔아가지고 100엔이 되는 걸 확인해야지 승인을 해요. 그 승인 단계에서 뭔가 하면 그래야지 받는 사람에서도 내가 진짜 운 좋아가지고 그게 가격이 오르면 더 돈이 더 됐지만 운 나빠가지고 가격이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100원이라고 받았는데 50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가게는 망하는 거죠. 그 시스템은 망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뭔가 하면 투기를 해가지고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파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을 허용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불편해서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뭐 인도같이 뭔가 하면 이건 악이다,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할 건 아니죠. 이건 뭐 개인들끼리 알아가 만들어가지고 뭐 쓰겠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런 걸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장난감 만들어 가지고 보드게임 만들어 쓰는데 그 보드게임은 불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화토를 불법이다, 화토 만드는 공장을 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화토를 치면서 뭔가 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불법을 하는 거죠. 화토 행위까지 불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법으로 그거를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화폐의 범위로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절대 안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가치가 뭐 나름대로 그러면 현재 어떻게 썼느냐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 목적으로 쓰는 것은 불법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약이나 아니면 무기 거래에서 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이나 무기 거래 같은 불법 거래. 그러니까 국가 당국, 그 공공 당국의 거래가 적발이 안 돼야 되는 것은 이제 뭐 그게 그런 이제 보안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 그 정도. 그다음에 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쓰는 것은 이 투기의 수단.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사용하죠. 자산도 뭔가 하면 소위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죠. 그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비트코인을 삽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지고 오르기를 바라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물론 이제 이 화폐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의 그 기능이 조금은 있지만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죠. 그게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기능으로 작동하는 어떤 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화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거죠.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 가치만 안정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현금으로 그대로 써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치가 안정적이네. 근데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어떻게 안정적이냐?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그거는 발행하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하고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놔두면 그 화폐도 뭐 가치가 뭐 지멋대로 갑니다. 만약에 화폐에 손을 댔다. 중앙은행에 손을 떼고 더 이상 발행을 안 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손 떼고 가만히 있으면 화폐 가치는 오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화폐 공급량이 더 안 늘면 그때는 화폐 가치는 오릅니다. 더 찍어내면,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가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도, 그건 오르는 것도 다 막습니다. 오르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계산 단위로 쓸 수도 있고, 그 예측 가능한 가치 저장 수도로 쓸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의 가치 저장은, 화폐의 가치 저장은, 재산 정식은 목적이 아니라 유동성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유동성 차원에서. 그런 상황에서 가치 저장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비트코인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내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일반적인 경제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이거는 뭐 그겁니다.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계속 거래되고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는 뭐 종이도 아니죠. 그냥 구름입니다. 종이도 아니니까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이지만 그러나 뭐 허상이라는 것이 갑자기 뭔가 하면 지금 한 단위에 7천만 원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0이 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뭐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뭐 그냥 가격이 낮은 대로 수렴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뭐 사람들의 꿈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화폐의 기능은 못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뭐 사실은 발행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발행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건 아니죠. 비트코인 같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폐 대신에 현금 대신에 동전이나 주화나 지폐 대신에 뭔가 하면 그런 암호화폐 형식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발행하지만 그거는 지금 기존의 화폐하고 똑같은 액수 단위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중앙은행이 그냥 고정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굳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근데 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실물의 돈을 안 쓰고 돈은 뭔가 하면 그냥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암호화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암호가 왜 붙었냐? 암호는 보안성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암호가 붙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뭐 그것도 필요 없고 계산 단위로 쓸 때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몇 번째 돈인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굳이 한다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우리도 발행하겠다라는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기존의 민간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그 자체의 가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가치가 마음대로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오르고 떨어지면 그때는 대책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런 화폐 반열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급 결제 시스템의 진화. 뭐죠? 자, 이제 화폐의 진화입니다. 화폐의 발전 과정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상품화폐가 시작이었다. 상품화폐. 뭐 조개도 상품이었겠죠. 조개. 뭐 아니면 이제 소금. 아니면 뭐 식량.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점점점 이제 금화.
그러니까 뭐까지 갖는 거죠. 가치가 있고 쉽게 표준화되고 분할 가능한 상품. 그래서 금화, 은화, 귀금속까지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책 교재에 이런 것도 있죠. 뭐 포로 수용소 같은 데서는 담배가 이제 상품 앞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가 그렇지만 지금 전쟁이 나가 포로 수용소에서는 담배가 상품 앞에 못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대전 포로 수용소에는 모든 사람이 담배를 다 피웠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좀 희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담배를 거래수단으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가지고 교과서에서도 교과서의 상품화폐로서 담배도 이제 빠져야 되게 됩니다. 자, 법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법화입니다. 법적인 화폐로서 정부가 통용을 선언한 지폐다. 옛날에 이 화폐들은 이제 왜 뭘 믿고 거래가 됐냐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꼭 가치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이 화폐들은 누가 중앙에 집중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건데 그러나 그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랬던 건데 자, 이게 왜 중단되고 입조로 넘어왔냐 그러면 이 정도의 양 가지고 거래에 너무 부족하더라. 화폐 수요가 기존의 상품화폐보다 금화, 은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더라. 필요는 많은데 금화의 공급이, 은화의 공급이 신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돈이 비싸지는 거죠. 돈이 비싸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화폐를 포기하고 더 이상 플렉스블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화폐로 간 것이 법화입니다. 법적인 화폐로서 정부가 통용을 선언한 화폐. 그럼 옛날도 이런 걸 만들지 왜 지금은 옛날에는 뭐하고 못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치, 경제,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틀이 잡히고 행정력이 생기니까 이게 하는 거지. 옛날에 중세시대 때 어떤 한 성에서 이런 걸 법화를 만들었다. 누가 봐도 아무도 안 받습니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만큼 통제력이 생기고 엄격한 뭔가 하면 이 분리성이 생기고 그 행정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법화라는 것이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실제적인 가치는 없지만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법대로 뭔가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니까 이런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결제지급 시스템에 진화되어가 온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이 이제 거래 수단으로 화폐를 썼다라는 건데 이제는 지급결제 시스템이 전산화되는 거죠. 직접 거래라기보다는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지급결제 시스템입니다. 옛날에는 직접 현금을 주고 받고 아니면 수표를 주고 그러면 수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뭔가 하면 또 금융학들이 모여가지고 수표 발행은행, 수취은행 둘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산을 하는 그런 이제 실물 인수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없어졌죠. 그게 소위 IT 발전 덕에 1970년대 말부터 PC가 나오고 난 뒤부터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두가 전산으로 연결되고 선으로 연결되면서 IT 발전되면서 지금은 직업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완전히 선으로 연결된 가공의 숫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물 거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업결제 시스템은 이제부터는 점점점 더 이상 실물 존재 필요가 없습니다. 법화마저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법화마저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나도 주머니에 요즘 돈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좀 곤란할 때가 있는 것이 지난 주말에도 운동 삼아 산에 갔다가 절이 있길래 절에 올라갔는데 절 보면 절에 가서 그래도 한번 이 절은 하고 옵니다. 절에 가서 절은 하고 오는데 절할 때 항상 시주함에다 현금을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한 장 집어넣고 절을 하는데 요즘에 산에 올라가면 주머니에 돈이 한 번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이 불전함에 돈도 못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요즘 갈 때마다 뭔가 하면 뭐 돈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좀 곤란한 일을 겪긴 한데 요즘은 거의 곤란하지 않죠. 곤란하지 않죠. 뭐 절이 수금이 좀 안 되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뭔가 하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길에서 거지들도 뭔가 하면 신용카드 아니면 뭔가 하면 이 뭐 QR코드로 해가지고 시주를 뭐 이 적성을 다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현금.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옹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화폐 발행의 권리가 정부가 가지느냐? 그 민간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그거를 독점을 하면서 정부가 돈을 벌어먹고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폐 발행의 권리에 따른 권리와 이익을 민간이 나누자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화폐 발행의 권리와 이익이 크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통화정책을 이야기하면 돈을 더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더 풀었다 그러면 뭐 벤 버넌키는 그 헬리콥터 드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 사람의 별명이 그래 되어 있는데 옛날 교과서에 그래 적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을 풀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스플라이 머니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돈은 그렇게 안 풀어요. 누가 돈을 중앙은행 찍어가지고 뭔가 하면 그냥 나눠줍니까? 다 뭔가 하면 돈을 주고 대신에 채권을 사들입니다. 발행된 현금 액수에 똑 정확하게 뭔가 하면 최소한 동일하게 중앙은행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채권 또는 뭔가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에 거의 뭐 3조 원, 4조 원 정도 되는 외환보유고가 그게 대부분 뭔가 화폐 발행에 매칭하는 돈입니다. 매칭하는 돈이고 그 한국은행의 그 저기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해보면 쭉 몇십 년 동안 결산해 보면 이익이 항상 많아요. 한국은행이 뭐가 돈 벌었냐? 돈 벌 건 없는데 월급만 나가는데 어떻게 돈 버냐? 월급 나가고도 돈이 버는 게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뭔가 하면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우리나라 돈을 찍어가지고 냈는데 냈고 뭔가 하면 채권을 발행하고 대신에 채권을 수입해 채권을 사는 거죠. 민간에서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채권에서 이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외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환을 외환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죠. 미국 국채에서도 이자율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평가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흑자입니다. 한때 몇 년 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급격히 오를 때는 적자를 시위하는 적이 한 1, 2년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시니어리지 게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화폐 주조 차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그런 것 가지고 뭔가 돈을 쓰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즉시 소위 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위 그게 이제 피스칼 텍세이션 그거죠. 화폐를 통한 재정 조달, 화폐를 통한 국가 돈 조달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면 그 즉시 뭔가 하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매년 물가 상승률이 뭔가 하면 몇만 배씩 물가가 오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화폐에 대한 수요도 점점점 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화폐를 다 안 쓴다는 이야기죠. 안 쓰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화폐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빠른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때까지 그렇게 급하게 그때까지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방향은 점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급결제 시스템이 결국은 나중에는 실물의 현금이 필요 없는 그냥 가공의 돈 단위로만 사용되는 회계 단위로만 주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궁극적인 진화 방향입니다. 뭐 이렇게 진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금속화폐 상품화폐에서 법화에서 그 다음 수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표도 거의 없어졌죠. 5만원권 나오고는 수표 거의 없어졌습니다. 10만원 수표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전자지급결제수단
온라인 지불 결제.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이게 대세죠. 이게 대세인데 그 사이에 이제 전자화폐라는 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자화폐. 이게 이제 1900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소위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시니어리티 게임 화폐 발행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자 회사에서 비자머니, 뭐 모네타, 제일 유명한 게 모네타입니다. 모네타머니. 그래서 모네타에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모네타머니를 사면 그 모네타머니 가지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자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한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또 새로운 금융의 방향이구나 라고 해가 그때 교과서에 막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돈 가지고 자국 나라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한 번 더 바꿔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전자화폐가 남은 것이 직불카드, 스마트카드, 이캐시 이런 걸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굳이 남아있는 것은 선불제 그 교통카드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교통카드도 다 후불제로 바뀌었죠. 바뀌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교통카드 정도가 이제 그런 기능을 했는 건데 그것도 다 선불제로 바뀌니까 후불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기능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선불제 교통카드 만 원 넣고 뭔가 하면 그거 들고 그 교통기관에 찍는 거 아니면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이제 그걸 쓰는 그 아파트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등등 아주 그냥 그런 소수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화폐로 가는 것이 하나의 단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인 지급 결제 시스템 자체가 전자화폐하고 동일한 겁니다. 전자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인 거죠. 이걸 한 번 더 거친다고 해가지고 더 편리한 건 아무것도 없고 현재도 충분히 다 그래 되는 겁니다. 현재 은행 시스템 내에서 현재 금융 내에서 다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느냐?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예측들은 수십 년 전에 있어 왔으나 아직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직뿐만 아니라 아마 냈겠죠. 뭐 내 살아생전에 아마 여러분 살아생전에 완전히 그까지 가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점점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자화폐는 장표에 근거한 지급결제 시스템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장표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화폐 사용은 미래에 확실히 증가한다.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완벽하게 다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이는 겁니다. 장표 시스템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거래의 흔적인 거죠. 거래의 흔적 차원에서 이제 강력한 도전을 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거래의 흔적을 안 남기는 것. 그게 제일 강점이었죠.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흔적을 필요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냈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 내 재산이 얼마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래의 흔적을 원합니다. 그게 증거고 기록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역사고 기록이고 그 다음에 뭔가 분쟁에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기피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주로 탈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성향이 뭔가 하면 뭐 그런 것을 남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 뭐 그 폭력적인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개념 생각 자체가 무정부주의적인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런 걸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따름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현재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잘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선호의 문제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런 징표 시스템, 장표 시스템이 필요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쓰는 겁니다. 그거 말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뭔가 하면 현재 이런 시스템이 낫다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많은 전자화폐들이 나와가지고 막 명밀하다가 싹 다 없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부터 시작해가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겁니다. 왜 안 쓰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딱 현재의 단점과 사람들의 선호를 딱 만족시킨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대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점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뭐 완전히 뭐 이 장표 시스템까지 없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느냐라는 것보다는 장표 시스템이 남아있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지금 대세다라는 정도로 알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두누 이야기죠. 비트코인. 근데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은 그래도 이 교재가 적은 이게 그러니까 벌써 판이 바뀌었죠. 새 판에는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봤죠. 긍정적으로 이게 뭔가라는 거죠. 전자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판에서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그랬다가 뭔가 하면 작년 초만 하면 초 정도 되니까 그 다음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다들 의학했죠. 완전히 이제 다 없어진다 생각했는데 뭐 작년 중반부터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또 다들 비트코인 보고 야단이죠. 야단인데 또 뭐 어젯밤에도 한 6% 7%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재산 거기 나가 하루에 10% 오르면 좋지만 10% 떨어진다는 심장이 같이 떨어지니까 이제 강심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 이게 프라미싱 한 것이냐. 유저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고 소위 마이닝이라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컴퓨터 파일을 사용해서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다. 누가 이제 이런 걸 전자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총량이 돼 있고 점점점 양이 많아지만 채굴에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하지만 회계의 단위와 가치의 지장수단이라는 화폐의 기능은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하지만 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한때 이제 뭐 피자를 누가 샀다 뭐 무기거래에 쓸 수는 있다라는 건데 보편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가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뒤에 가치 저장 수단, 불법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화폐라고 보기는 그렇죠. 제도권 속에 있는 화폐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뭐 민간들이 이렇게 하는 데 대해 가지고야 뭐 어떻게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단 환경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아요. 환경적인 차원에서 비싼 전기를 쓰가면서 그러니까 갈수록 채굴하는 데 비용이 높아집니다. 왜 인류의 비싼 자원을 낭비해 가면서 저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부가가치도 안 만들어내는데 쓸데없이 전기만 계속 낭비하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나 중국에서 불법화시켰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불법화시킨 이유가 제일 큰 건 그겁니다. 채굴 문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채굴한다고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을 측정.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화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신사임당 할머니. 그 다음에 이 5만원, 만원, 1,000원권이죠. 그죠? 5,000원, 1,000원권. 그 다음에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이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 그래서 데이터로는 현금 발행액이 찍히죠. 그렇지만 그 현금의 버금가는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는 걸로 그만큼 안 되지만 비슷한 정도로서 더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요금을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M1까지도 화폐하고 유사한 통화량으로 보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면 M1까지 통화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 거기다가 저축성 예금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M2까지 통화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 거기다가 뭐 채권도 집어넣고 주식도 집어넣고 채권도 팔면 돈이 되죠. 주식도 팔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화폐 아니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넓게 보면 그때는 L이라고 해서 총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기 나름이죠. 범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더 넓게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보죠. 보면 실제 이제 그 데이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bok.or.kr 들어가면 한국은행의 여기 경제통계 시스템 이게 경제 데이터를 제일 잘
경제 전용 데이터를 제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관련은 한국은행이 담당하니까 물론 이 통계가 제일 낫겠죠. 당연히. 여기에 주제별로 재료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였습니다. 여기에 주요 통화 지표를 보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지금 말한 현금은 화폐 발행 잔액입니다. 발행 잔액인데 매일매일 데이터가 잡힙니다. 그래서 매일 데이터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잔을 많이 씁니다. 평잔을 월간 평균 아니면 연간 평균, 분기 평균을 씁니다. 왜냐하면 매일 중에서도 월말에 값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월말 값을 쓰면 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잔. 그 다음에 본원통화. 여기다가 지금까지 합친 것이 평잔, 본원통화고, 본원통화 뺍시다. 아직 보고. 그 다음 M1. 지금 이야기하는 M1 평잔.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총 유동성 L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근 값을 보면 뭐 연간으로 봅시다. 연간으로 한 20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제일 최근 값을 봅시다. 최근 값을 보면 현재 평전으로 화폐 발행액은 137조 원입니다. 10억 단위가 10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 1조, 137조 원. 137조 원이고 그 다음에 본원통화는 지준 합치면 205조 원이고 M1이 여기 한 7배 정도 되는 8배 정도 되는 1058조 원. M2로 보면 3000조 원.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총유동성으로 보면 566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량의 액수고 정도고. 자, 이것을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차트로 보면 이거 보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데이터를 봅시다. 자, 최근에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자, 이게죠. 137조 원이다. 근데 작년에는 120조 원입니다. 19년 평균 110조 원인데, 작년 평균이, 그러니까 재작년 평균이 120조 원인데, 작년 평균이 130조. 한 해 동안에 17조 원이 늘었습니다. 17조 원이 늘었다는 것은 거의 뭐 15% 늘은 거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 뭐 옛날에는 그렇게 안 늘었습니다. 뭐 최근에 좀 느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 한 10% 이상은 잘 안 느는데 2020년에는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죠.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현재 소위 양적 완화라는 것이 뭐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통화 정책도 경기 부양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 공급을 늘렸다는 거죠. 돈을 늘리고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사들임으로써 돈을 늘렸다. 그러면 이것도 늘고 이것도 늘고 쫙 따라가. 중앙은행은 이제 이 액수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 거죠. 하면 여기 따라가지고 연쇄돼 가지고 이 다른 것들도 따라가 쭉 다닙니다. 늘지만 물론 이것만큼은 안 늘죠. 여기서는 그만큼 안 늘었죠. 안 늘었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통화 공급을 늘리는 화폐량을 현금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렇죠? 자, 이상이 화폐